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60페이지 담보권 등기 여기 볼 차례죠. 오늘 추워요? 어제보다 추워요? 어제보다? 비슷해요? 내일 아침까지만 춥고 이제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뭐 좀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60페이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용익권 등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 용익물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용익채권으로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는 핵심 포인트가 그 등기를 할 때 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신청 정보가 뭔가,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신청 정보가 뭐예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목적이나 범위를 정할 때는 추상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되죠. 지역권 등기는 지역권은 목적, 범위 플러스 요역지의 표시,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이렇겠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필요적 신청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우리 임차권은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딱 하나 알아야 될 내용은 필요적 신청 정보가 뭐냐라는 건데, 임차권 등기할 때는 필요적 신청 정보가 뭐예요? 차임이죠. 임차 보증금이 아닙니다. 차임. 차임만이 필요적 신청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360페이지 담보권이 나와요. 자, 담보물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죠. 질권은 둘로 분류해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동산이 아니라 권리를 입지라는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은 이제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저당권 그 담보물권 다 했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전세권까지 했어요? 전세권까지는 한 거죠. 그러면 저당권 안 한 거예요? 저당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네? 유치권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저당권 안 했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은 부동산을 수요하고 있는 자가 돈 빌릴 때 설정하는 것이 저당권이죠. 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게 되어 갑이 을은행에 가서 또는 을에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그냥 안 빌려주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 정해서 을이나 을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담보 물권입니다. 이건 담보 물권이고, 이 저당권은 왜 설정하느냐? 을이 갑에게 1억 빌려준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을 우리는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 이 채권을 우리가 무슨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를 당하는 채권이니까 이걸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겠죠. 그래서 이 담보 물권은 항상 채권 관계와 물권 관계가 같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자,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저당권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을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기준으로는 이 사람을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물권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역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액자가 됩니다. 액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액자가 필요적 신청 정보가 돼요. 그래서 액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액이 얼마인가 요 등기할 때 채권액이 경우 같으면 1억이죠. 1억. 그 다음에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가 누구인가?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360페이지 가로 1번 3번의 신청 정보의 기록상에서 가로 1번 필요적 기록상에 액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 이 두 개가 필요적 신청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저당권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하니까 좀 더 물어보기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은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건데 이 피담보 채권은 1억. 보통은 이제 돈이라는 게 돈. 보통은 이렇게 돈이 금전입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은 금전이 아닌 다른 걸 빌려주고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돈이 아니라 뭐 쌀 같은 걸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민법 시간에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보통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데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방 말한 것처럼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쌀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쌀.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필요해가지고 을한테 가가지고요. 2,000쌀 중에서 2,000쌀이 제일 비싸죠. 2,000 임금님표 2,000쌀 100가마니를 빌리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서 빌리는 겁니다. 자, 우리 2,000쌀은 20kg 기준으로 다른 쌀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2,000쌀은 20kg에 마트에 가면 얼마예요? 우리가 무슨 쌀을 먹어요, 보통? 우리가 먹는 쌀은 2,000쌀이에요? 임금님표 2,000쌀 무슨 쌀 먹어요? 예? 토토미는 20kg가 얼마예요? 예? 살림 안 해요? 예? 5만 원이라고요? 5만 5천 원이요? 그러면 임금님표 2,000쌀은 얼마나 해요? 그럼 토토미가 한 5만 5천 원 한다고 하면 몇천 원 더 비쌀 테니까 그러면 한 20kg에 한 6만 원 하는 걸로 봐요. 6만 원. 그러면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80kg니까 이 한 가마니 같으면 이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24만 원이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가마니를 빌려줘요. 100가마니면 가격 2,400만 원이죠. 돈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표 2,000살 100가마니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서 빌려요. 빌리면서 그 다음 연도에 이걸 갚기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뭐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 농사 안 돼가지고 갑이 을한테 못 갚을 수도 있죠. 못 갚으면 결국은 이걸 빌렸지만 못 갚으면 결국은 돈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100가마니를 그 다음 연도에 못 갚는다면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럴 때는 쌀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이 쌀 100가마니를 돈으로 평가한 채권의 평가액 요 쌀 100가마니가 2,4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요걸 필요적 신청 정보로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그게 오른쪽에 그 4번에 보면 첨부 정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첨부 정보 자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들어가 있는데 가로 2번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뭘 반드시 적어줘야 되느냐? 채권의 평가액을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저당권 등기할 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돈이니까 액자인데 이런 특이한 경우는 채권의 평가액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보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물에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자, 이 경우 이제 이 저당권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 이걸 비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그 저당권은 물권 관계와 채권 관계가 돈 받는 관계하고 저당권 물권 관계가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은 어떤 게 힘이 세요? 그러면 힘이 센 물권과 힘이 약한 채권을 비교할 때 어떤 게 주인이죠? 힘이 약한 게 항상 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고 이 담보 물권이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저당권은 돈 받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게 주된 권리입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병한테 피담보 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1억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주인이 마시려고 하면 종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 나가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도 병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이때 을이 만약에 피담보 채권, 돈 받는 권리는 본인이 가지면서 저당권만 병한테 넘기는 이런 저당권만 이전 등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반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인의 저당권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수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 뭘 정리하면 이번에 이전되는 이 저당권이 저당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피담보 채권, 이 저당권이 저당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담보 채권과 함께 넘어간다, 이전한다라는 뜻. 이걸 반드시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는 요거 하나입니다. 필요적 정보가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 362페이지에 나와요. (3번에) 가로 1번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요거죠. 그 줄거든요. 이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요걸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저당권 이전 등기 요거 시험이 잘 나와요. 괜히 노란색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변경이나 저당권 말소 이런 것들은 지나가도 되고요. 자, 공동저당 넘어갑니다.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하니까 다 넘어가요. 자, 366페이지 오면 근저당권 등기가 나와요. 자,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근저당하고 일반 저당은 어떻게 다른 거죠? 예? 을이 갑에게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뿌리? 그렇죠. 근자가 이게 뿌리 근자죠. 그래서 이 뿌리 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하고 일반 저당은 우리가 뭐 이렇게 기초 시간에 11월 10일 강의할 때 들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응? 그렇죠. 근저당하고 저당은 차이점이, 근저당은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 돈 다 갚아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당권 소멸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차이점, 저당과 근저당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차이점은 네? 저당권은 확정 채권,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1억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이 저당권이고, 근저당은 이게 확정이 아니라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 채권.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갚아야 될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이 근저당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이런 것 때문에 뭐 수반성, 부종성이 완화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 가가지고 이전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저당은요, 이게 뿌리거든요. 그래서 건저당은 돈 안 갚으면요, 그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갑니다. 이게 건저당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건저당이 훨씬 저당을 설정한 것보다 어른 건저당을 설정하면요, 훨씬 많은 돈을 가방한테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전부 다 건저당입니다. 다 건저당. 현실은 이게 원칙이 이게 현실은. 어쨌든 자, 건저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저당과 저당은 확정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불확정 채권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느냐, 이 차이 이외에는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반 저당이 아니라 건저당을 설정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적 신청 정보가 뭐냐라는 건데 똑같아요. 아까 저당권이 뭐라고요? 액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적 신청 정보였습니다. 액이 뭐라고요? 채권액. 그런데 이제 건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니까 채권액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액 대신에 뭘 적느냐? 채권 최고액을 적는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보통 빌려준 돈의 얼마를 잡는다고요? 120% 정도를 잡는다 이렇겠죠.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누구인가? 채무자가 갑이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필요적 신청 정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66페이지를 보면 건저당권에서 2번 건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건저당권 설정 등기 시청서에는 등기 원인이 건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뜻, 이건 별로 안 중요하지 않고, 자, 줄거요. 채권 최고액과 뭐라고요? 채무자, 이 두 개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이게 필요적 신청 정보가 돼요. 그래서 건저당과 저당은 확정 채권이냐 불확정 채권이냐 이 차이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건저당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1억이 아니라 역시 2000살 백가만이를 빌려준 것 같으면 뭐가 또 들어오겠어요? 2000살 백가만이를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채권의 평가에. 그것도 역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여튼 그 확정 채권이냐 불확정 채권이냐 요 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그래서 채권액이냐 채권 최고액이냐 요 빼고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넘겨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건저당권 이전, 건저당권 변경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368페이지에 권리질권이 나와 있는데요. 권리질권은 아까 등기할 수가 있는 권리라 했죠. 이건 지금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지나가도 됩니다. 지나가고 370페이지. 자, 이제 담보물권 다음으로 구분건물 등기가 나옵니다. 구분건물 등기.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등기할 때 첨부하는 첨부 서면에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제일 어렵게 되고, 자,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신탁 등기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구분 건물입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탁 등기 지난주 했는데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신탁 등기 지난주 했잖아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지난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응? 신탁 등기, 요게 요 세 개가 제일 어려워요, 등기법에서. 근데 우리가 신탁 등기 공부해 볼 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원래 무지 어려운 거예요. 무지 어려운 건데 왜 쉬웠을까 이게? 네?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네. 신탁 등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분 건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등기법에서 어려운 부분이 구분 건물인데, 우리 구분 건물 등기를 보는 거예요. 자, 370페이지입니다. 이 구분 건물은 우리가 기초 개념은 12월 달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했나요? 했어요? 자, 12월 달에 했던 기초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좀 깊은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 개념, 기초 개념을 일단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요.
구분 건물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파트예요? 프로지오입니다. 프로지오. 그래서 프로지오 101동이 있게 돼요. 여기 이제 101호, 102호가 있습니다. 101호 주인은 갑, 102호 주인은 을이 됩니다. 자, 우리 프로지오 이 101동을 무슨 건물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집합 건물. 101동을 집합 건물. 101호, 102호를 우리는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벽과 천정에 의해서 다른 건물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건물. 구분 건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걸 집합 건물 이렇게 하는 거죠. 법률 용어로 이건 집합 건물, 구분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하나 나오죠. 이게 민사특별법에 나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안 했을 건데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분량은 무지 많아요. 그러면 민사특별법에서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포기해버려야 될 법률이 뭐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맞추려고 그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맞아야 합격이죠. 예? 예? 평균 60점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 맞추려고 요거 죽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량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대충 듣고 이해되면 이해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이용관계 여러 명이 사니까 이용관계를 규정한 법이고요. 우리는 집합건물을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라 구분건물을 하나하나의 구분건물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유권이 객체가 되는 구분건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101호, 102호령을 우리는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분해서 갑이 소유하고 구분해서 을이 소유하는 겁니다. 구분건물. 자, 그러면 이 건물이 구분해서 갑이 소유하는 구분 건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게 구분 건물이 되느냐? 자, 구분 건물, 구분해서 갑이 소유하고 구분해서 을이 소유하는 구분 건물이 되려면 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 이 건물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겠죠?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 구조 자체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벽에 의해서 천정에 의해서 다른 건물들하고 차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벽에 의해서 차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1호와 102호 사이에 벽이 없이 벽에 의해서 차단돼야 되는데 벽이 없이 만약에 커튼을 쳐가지고 또는 파티션을 하나 놔가지고 101호와 102호를 구분한다면 이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된다 했죠.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벽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서 갑이 소유하려면. 두 번째,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자, 이용상의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은 벽에 의해서 차단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용상 독립성은 뭘 갖추라는 얘기예요? 예?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 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지금 이제 아파트는 다 102호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101호 출입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건 이제 완성품인 거고요. 우리 이제 이론적인 걸 보는 건데 만약에 출입문을 101호에만 만들고 102호는 출입문을 만들지 않고 이다가 쪽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다니게끔 이렇게 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집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구분 건물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가로 1번 보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구조상 독립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지만 이제 이게 이 구분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나 천정에 의해서 다른 건물과 차단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지만 구분해서 갑이 소유하고
구분해서 을이 소유하는 건물이 되는 거죠. 자, 건물이 만약에 어떤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건물은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아니, 건물이 이렇게 벽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고 생긴 모양이 별도로 다 출입문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이라면 이 건물은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구분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구분해서 이걸 소유하고자 하는 구분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의사, 이건 구분해서 가베이 구분해서 리 소유하게 하려는 그런 의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아무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의사가 없더라면 얼마든지 일반 건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파트 한 동을 사가지고 자기 집 단독주택으로 사용, 통째로 그냥 101동을 자기 집 단독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꼭 돈 벌면 꼭 한번 해보세요. 프로지오 한 동을 사가지고 이 한 동 사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얼마 안 들어가 이거. 이거 뭐 20층짜리라고 해봐야 양쪽에 있으니까 뭐 40채가 될 거, 뭐 40채가 될 거고요. 3억채가 하게 되면 한 12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가지고 한 동을 다 사가지고 나 혼자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든 뭐 생선을 구워 먹든 뭘 하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그죠? 그래서 101호는 신발장으로 쓰라고 그랬죠. 신발장으로. 뭐 102호는 우산 뭐 창고로 쓰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살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구분해서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 요건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분 건물의 구성 부분을 봤는데 이 구분 건물은 두 개로 분류합니다. 전유 부분과 뭘로 분류해요? 전유 부분과 이 공용 부분으로 분류하는 거죠. 전유 부분이란 이 101호 주인갑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의 현관문에서부터 베란다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전유 부분 101호는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갑명의로, 을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공용 부분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공용 부분은 다시 둘로 분리해 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구조상의 공용 부분과 또 하나가 규약상의 이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이나 이런 거죠. 이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만 등기할 수 없어요. 그에 비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우선 원래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공용 부분이 아니라 원래는 뭐라고요?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이걸 단체 계약인 규약을 설정을 해가지고 공동 사용 부분, 공용 부분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아파트 101호를 이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1호니까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101호에 대해서는 등기 기록을 뭐만 둔다고요? 101호는 표제부만 두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러니까 멀쩡한 아파트 101호를 놀이방으로 만들게 되면 이 101호에 관해서는 등기가 되는데 등기를 할 때 등기 기록은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아파트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오른쪽에
구분 건물의 구성 중에서 2번 공용 부분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구조상 공용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제일 끝에 보니까 이를 뭐 해야 된다? 등기한다는 거죠. 등기하게 되면 등기기록은 뭐만 둔다고요? 표제부만 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372페이지로 왔어요. 4번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4번에 용어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가 나와요. 하게 됩니다. 자, 이 대지, 아파트의 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정 대지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규약 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법정 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1동이라고 하는 한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우리는 법정 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파트가 만약에 개운동 1번 지상에 있다면 개운동 1번지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법정 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약 대지는 뭐냐면 이것은 규약이라는 말은 원래는 규약 대지, 원래는 이 아파트의 대지가 아닌데 이 단체 계약인 규약을 설정해서 이 아파트의 대지로 만든 것을 규약 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1동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요. 옛날에 만든 아파트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다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있죠. 네? 지하 주차장도 엄청 크게 만들죠. 안 그래요? 아파트 부지가 있으면요, 아파트 부지 전체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보게 되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차들이 많이 없나 보다, 이게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가져다니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그냥 이 단지 전체 부지가 다 그 주차장 아니에요. 그죠? 그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이 강의 오려고 오는데 그 날씨가 추우면 차를 지상에 돼요, 지하에 돼요? 지하에 되죠. 지하에 돼요. 여자분들은 그 운전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정말 미숙한 것 같아요. 보면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걸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 균형 감각이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떨어진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선거져 있는데 차들이 다 되는, 그러면 이게 길에는 안 대되는데, 나가는 길에 이게 넓으니까 차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여기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기 차가 한 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 차가 하나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나오면서 여기 안 붙이려고 이쪽을 붙여버리니까 요 옆에 있는 차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차, 여기 카니발을 나오면서 이렇게 긁는 거야.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요걸 꺾어 들어가가지고 제가 차 시동 걸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무슨 우지직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지직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 차 신경 쓰느라고 요 차 텅텅 비었는데 갖다 붙여 이렇게 가면 될 걸, 요렇게 못 나오고 신경 쓰느라고 요렇게 붙여 나오니까 여기를 긁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긁고 나서 내려서 소리 나게 본인이 내려서 보더니 막 짜증을 막 확 해서 지가 긁어놓고 왜 승리로 왜 내냐고. 그래서 막 그랬더니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텅텅 비었 넓은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될 걸, 이렇게 나오면 될 걸, 이렇게 넓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좁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그거 보고 오니까 좀 우리가 남의 불행은 뭐예요? 예? 예? 나의 뭐예요? 무슨 행복식이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요즘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만 옛날에 만든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차 때문에 항상 심각해요. 그러다가 이 아파트 주민들 옆에 개운동 2번지가 있는데 이게 나대지를 쓰니까요, 주차 문제로 맨날 싸우기 귀찮으니까 돈을 각출해 가지고 이 개운동 2번지를 사가지고 이 브로저 101동의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원래는 아파트의 대지가 아니었던 건데 아파트랑 상관없는 땅인데 이걸 규약을 설정해서 아파트의 주차장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규약 대지다라고 하는 거죠. 개운동 2번지가 규약 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 대지가 그러면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구분 건물의 요건, 구성 부분, 대지 여기까지가 기초 중에 기초, 생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게 가로 2번에 있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자 대지 사용권의 개념부터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이 뭐냐? 1번 구분 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다가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무단 신축을 했습니다. A의 땅 위에다가 갑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갑이 A예요. 갑이 되는 거죠. 갑이 소유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갑한테 있게 돼요. 따라서 A는 자기 땅 위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네 맘대로 집주라고 해서 철거해라고 해서 철거를 결국은 갑은 당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주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건물주인 갑은 이 건물을 이 땅 위에서 철거당하지 않고 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이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철거를 안 당했죠. 이런 걸 우리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지만 철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 건물을 시청할 때 A한테 이걸 사버려요. 사가지고 자기가 주인 된 다음에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하면 누가 철거해라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 건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 철거를 막아주는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안 판대요. 안 판다 그러면 갑이 빌릴 수도 있습니다.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채권으로서의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A랑 안 판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건물을 시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다 자기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니까 지상권 설정하고 얼마든지 건물 시축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지상권 설정하고 나서 이제 건물 시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A한테 지역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 땅 위에다 건물 시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지역권은 안 됩니다. 지역권은 왜 안 돼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지 자기 건물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권은 개념 자체가. 따라서 지역권을 설정해 가지고는 건물을 시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A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건물을 시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건물 시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아니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시축을 해도 계약기간 내에는 철거당할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단독주택을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101호 주인 갑이 이 아파트를 철거당하지 않으려면 이 대지 사용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대해서 갑이 혼자 소유권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파트 주인들이랑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전체 가지는 게 아니라 소유권 2만 분의 20이라고 하는 지분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분으로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소유권을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뭐라고요?
1도만 더 낮춰 21도로. 자, 이 대지사용권이 뭐라고요? 금방 설명했죠. 대지사용권은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대지권은 보통 소유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대지사용권인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아파트 등기에 대한 워밍업을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 등기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 등기 설명할 때는 불안감이 앞서요. 이걸 설명하기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면 눈빛이 개심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 등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릴 거죠. 어디서 차려야? 저 문막업 이 문막업 건덕리라고 했나? 그런데 가가지고 이 길가에다가 이 간이건물 세워놓고 중개사 사무실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할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하고 싶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 들어갈 때도요.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이 망하거나 이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큰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주 포인트로 이제 다루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아파트 중개한다고 그러면서 아파트 등기부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서 뭘 중개한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아파트 중개하면서 아파트 등기도 볼 줄 모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아파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개를 해도 넘어가는 경우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아파트였다면 문제 터지면 공인중개사가 덮어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이 아파트 등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걸 잘해야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신 있게 이제 이렇게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등기 잘할 때. 그래서 313페이지 2번 대지권의 등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큰 2번 파란색입니다. 대지권의 등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게 되고 큰 3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런 말 나와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볼 건데 요걸 이해할 때는 이제 그냥 이해하면 아파트 등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 아파트를 짓는 과정과 등기부상의 변화 이걸 비교해 가면서 봐야지만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파트를 한번 신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자, 나대지가 있습니다. E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있는 부동산이니까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이 토지의 비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니까 1번에 이 토지는 이 땅은 예를 들면 원주시 개운동 1번지에 있는 토지로서 1번지로서 그다음에 지목대 면적 2만 제곱미터의 토지다. 이렇게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등기부 갑구에는 갑구에 보니까 3번쯤에 소유권 이전 지금 현재 소유자가 A다. 이렇게 지금 등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A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A에게 팔려고 내놨던 A가 대우건설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A랑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우건설이 이걸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대우건설이 A에게 매매 대금 예를 들면 60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돈 받았으면 이제 A로부터 대우건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4번에 자, 소유권 이전 주식회사 소유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이렇게 들어가요.
자,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죠. 왜 될 수 있어요?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우건설이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 산 다음에 이 대우건설 이외에다 이제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게 됩니다.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죠, 당연히 프로지오죠. 그래서 이 프로지오를 신축을 해요. 그래서 프로지오 101동에서부터 예를 들면 120동까지 아파트를 신축합니다. 근데 대충 복잡하니까 그냥 1000세대라고 해요. 1000세대 분량의 아파트를 신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는 건물이니까 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얼구로 만들어지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건물, 한 동 전체 건물, 101동 전체 건물에 관해서 뭘 둔다고요? 표제부를 둔다고 했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아파트는 12번 전체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101호, 102호, 103호 마다마다 또다시 뭘 둔다? 101호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필요하다면 얼구, 102호도 표제부 갖고 얼구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1동 표제부가 일단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101동 표제부를 만들어요. 자, 한 동 전체 건물 표제부입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여기다가 한 동의 건물의 표시를 적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 원주시 개운동 1번지에 있는 프로지오 101동이다. 그 다음에 각 층별 면적을 이렇게 쭉 적어요. 이렇게 한동 건물 표제부 위에다가는 한동 건물 표시라고 하는 걸 적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377페이지 등기부가 나와 있죠. 377페이지에 일단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한동 건물의 표시를 적어요. 표시번호 1, 접수 2015년도 5월 1일 이 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7 1번지 외 한 필지, 두 필지 땅 위에 있는 태형 아파트 101동이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슬래브 지붕의 5층짜리 아파트로서 각 층별 면적이 쭉 나와요. 이렇게 전체 건물, 한동 전체 건물 표제부 위에다가 한동 건물 표시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호의 표제부에다가는 우리 101호를 다른 말로 전유 부분이라고 하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를 적어요. 그래서 101동 101호 면적 100제곱미터의 아파트다. 이렇게 101호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게 이제 단장 넘겨보면 378페이지 위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니까 표시문 1에 1층 101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51.67제곱미터의 아파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1.67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한 평이 3.3이니까 17평? 16평이에요? 그럼 이게 16평이다라고 보면 이건 실평수가 나온다 했죠. 등기부인 실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양평수는 여기다가 보통 한 6, 7평 정도 더하는 거죠. 더하니까 우리가 분양평수로는 한 20평이나 21평쯤 될 것 같아요. 그죠? 대충 21~22평쯤 되는 그런 아파트라는 거죠. 실평수는 16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101호 표제부에 이렇게 101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갑구는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교재는 갑구에도 이제 등기될 겁니다. 최초의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당연히 이 건설회사가 주인으로 들어옵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면 한동 건물 표제부가 만들어지고요. 101호, 102호, 103호 마다마다 다 101호, 102호 마다마다 표제부 갖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다가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대우건설은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분양합니다.
그래서 101호를 갑에게 102호를 을에게 분양합니다. 그럼 이제 101호의 갑구에 이번에 소유권이 전 소유자 갑, 102호 갑구에는 을, 이렇게 해서 1000명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본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등기부 떼어보면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설회 사명으로 나와요. 그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등기부 본 적 있어요? 등기부를 자세히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봐도 모르니까. 그냥 내 이름 적혀 있나 이것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걸 한번 봐봐요. 그러면 조금 다른 게 보여요. 이제 난 눈에. 자, 어쨌든 이제 분양자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000세대의 이를 아파트를 다 1000명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명한테 이 건물을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분양한 다음에 이 대우건설은 이 아파트 분양이 끝나자 지금 건물 주인은 1000명이고 땅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아파트 1000명한테 분양을 끝내자 대우건설은 땅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를 들면 B한테 이걸 팔아버립니다. 팔고 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대우건설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러고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땅 주인 B가 이 아파트 주인 1000명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땅 주인인데 내 땅에 있는 아파트 전부 다 철거해. 나는 이 아파트 있는 걸 못 봐. 내 땅에 있는 거 다 철거하고 나는 이게 다 철거해버린다. 여기다가 유기농, 배추, 상추 이런 걸 심을 생각이니까 다 철거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0명이 아니 우리가 무단으로 건물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우건설한테 분양받아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B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 할 바 아니니까 대우건설한테 따져. 대우건설 찾아가 따지고 내 땅이니까 다 철거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은 철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나옵니다. 집 분양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철거하래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본인 생각을 얘기해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답만 하면 됩니다.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철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다 철거 당하는 거예요. 철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철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1000명 중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똑똑합니다. 갑이 지금 공인중개사학원에 나와서 공부한 지 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 2년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년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먼저 합격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오래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합격하고 나가잖아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네? 합격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공부한 거 외에도 이 별의별 일이 다 와요.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막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보다가 서로 모르면서 서로 물어보고 막 그러다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B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야, B, 네가 땅 주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땅 주인이다. 철거가 이렇게 나와요.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린 철거 안 당해. 이렇게 나와요. 왜 철거 안 당해? 네가 민법을 공부 안 해서 모르는 모양인데 있잖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인 대우건설에게 속했다가 토지 건물 한쪽에 매매 등을 이유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가지게 돼요? 법정지상권. 무슨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지상권을 설정 안 해줘도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을 이 건물 주인이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거 안 당해. 우리가 무권리자가 아니야. 네가 안 해줬지만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을 가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철거 안 당해.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가 그 일 듣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동그리면서 갑한테 얘기합니다. 자식 민법 열심히 한 모양인데 이러면서 너 하고 면제 다닌다고? 2년.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씨 웃으면서 나 사실 3년째야 나.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법정지상권은 좋아. 법정지상권은 그래 설정했다 쳐. 정처가 싫으면.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은 유상이야 무상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법정지상권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조건 유상입니다. 유상이에요. 그래서 공짜 아니거든. 이 지상권이. 그러니까 유상이야. 그러니까 법치상권을 가지게 돼. 그러면 치료를 내놔. 유상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땅 사용하는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씩 달라고 그러니까 가구당 매월 100만 원씩 가져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싫으면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렇게 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네? 뭐가 없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땅 주인이나 건물 전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맨날 수송하다 볼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법원서는 아파트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땅도 같이 천명한테 같이 분양해 버려요.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도 천명한테 분양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천명이 땅 주인이면서 건물 주인이 되면 뭐 철거 당하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명한테 같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3억이면 건물 가격은 1억이고 이 땅에 대한 가격이 2억이다 이렇게 했죠. 아파트에서는 대지권, 대사용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천명한테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땅도 대법원서에 천명한테 분양을 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등기부에, 땅에 대한 것은 토지등기부에 적어야 돼요. 그럼 이제 땅도 천명한테 팔았으니까 이게 5번에 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한 다음에 이제 이 천명이 땅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공유자 갑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갑이 갖는 지분은 2만 분의 20이다. 이렇게 해서 천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땅 소유자 천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지분을 여기다가 토지등기부 5번에다가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토지에 대한 내용은 토지등기부에 적어야 되고 건물에 대한 내용은 건물등기부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5번 등기 하나 하게 되면 천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런 지분을 넣게 되면 5번 등기 하나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칼을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우리 이 아파트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파트가 깔고 앉게 되면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위해서 토지등기부를 또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건물은 건물등기부에 토지는 토지등기부에 등기해야 되는 거지만 이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용하기로 입법자들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우에 어떻게 등기하냐면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건물까지 같이 등기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부에다가 토지까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 등기부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 사무실 가서 아파트 살 때 중개사가 등기부를 출력받아 보여주는데 이 건물 등기부만 보여줘요. 토지에 대한 내용은 안 보여줍니다. 단독주택이면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아파트는 건물등기부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건물등기부만 사용하기로 입법자들이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부만 사용을 하지만 이 건물등기부만으로서 토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101동 건물 한동 건물 표제부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옮겨다 적어요. 그렇습니다. 옮겨 적어요. 옮겨 적고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게 지금 377페이지를 보세요. 자, 377페이지를 보면 일단 위에 한동 건물 표시 나온 다음에 그 밑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마치 띄어놓는 바람에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두 개 박스는 연결되어 있어요. 줄이 빠졌으면 지금 줄이 빠졌어요. 그렇으면 줄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종이랑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 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음을 표지 밑에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등기부의 표지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7번 대 5만 제곱미터하고 두 번째 호계동 157호 2대 10만 제곱미터. 이 두 개의 땅이 바로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이 땅 두 개의 땅이 나와 있는데 이게 101동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부지일까요? 단지 부지입니다. 단지 부지. 전체 단지 부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는 것을 한동물 표제부에다가 옮겨 적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칠판을 보세요. 이번에는 자 토지등기부 갑구에 있는 갑이 소유하는 이 소유권 2만 분의 20원, 갑이 소유하는 101호의 표제부 밑에다가 요 갑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토지 소유권을 여기다가 옮겨 적어요. 옮겨 적어가지고요. 이 토지의 이제 이 아파트 부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는데 갑이 얼마만큼 가지느냐? 2만 분의 20만큼의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옮겨 적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갖는 지분은 이 을이 소유하는 102호 표제부에다가 이렇게 다 토지 소유권을 다 쪼개서 다 넣어버려요. 여기다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냐면 이런 걸 대지권의 표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378페이지 보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제목이 뭐가 붙어요? 대지권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표시 보니까 1번 땅과 2번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가지는데 얼마만큼 가지느냐? 15만 분의 60만큼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101호 표제부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 토지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건물등기부 표제부 두 곳에 다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굳이 토지등기부를 안 떼봐도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토지등기부에 적어야 될 내용을 이 건물등기부 표제부 두 곳에다가 이렇게 옮겨다 적었다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요 옮겨 적은 요 두 개를 요 두 개 101동 표제부담부하고 전유분 표제부담부 요 두 개의 등기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이걸 대지권의 등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에는 이 대지권의 등기라는 표현만 나오지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라는 단어가 뜨면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 여기 두 개를 말하는구나.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좀 그래요. 이거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지우지 마세요.